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7월 30일 수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에 도달해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이준의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금리 동결을 두고 고민 중인 가운데 트럼프의 압박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앞바다에서 규모 8.8의 초강진이 발생해 하와이, 일본, 미국 서부 등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은 $800 이하 소포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면세 혜택은 다음 달 29일부터 전면 종료됩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2028년 대선 도전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블랙호크 헬기 충돌 사고는 고독의 오작동과 통신 실패 그리고 안전 경고 무시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앱스타인 배심 녹취록은 수사관 2명의 증언만 담겨 있어 기대했던 고위층 폭로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으며 S&P 500은 하락, 나스닥은 상승, 다우지수는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두쿠대의 인종차별 정책을 문제 삼아 약 2,500억 원의 연구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심장 나이 계산기가 공개되었고 많은 이들이 실제 나이보다 심장이 더 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투자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 대표단과 만나 이 사실을 발표하며 한미 양국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내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3,500억 달러, 즉 약 487조 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투자가 대통령인 자신이 직접 결정한 곳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해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액화 천연가스와 다른 에너지 자원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했으며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위한 별도의 대규모 투자에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합의 내용이 향후 이준의 방미 예정인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대폭 수입하겠다는 개방 정책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한국 측이 특히 민감해하는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개별 관세 조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는 향후 양국 간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25%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압박했던 결과로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카드로 제시해 막판 타결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유리한 협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며 미국의 관세 압박을 일정 부분 완화했지만 향후 관련 품목별 협상에서 추가적인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즉 페드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둔화에 대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유미정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미정 기자, 이번 연준의 결정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사이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발표문을 통해 올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이전보다 둔화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회의에서 견고한 성장이라고 표현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표현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다는 평가를 유지하며 아직은 긴급히 금리를 내릴 필요성은 없다는 판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듯 보이네요. 두 명의 이사가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페드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와 미셸 보먼 두 명이 금리를 즉시 인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노동시장 지표가 표면적으로는 양호해 보이지만 민간 부문의 고용 둔화가 뚜렷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6월 고용지표에서 늘어난 14만 7천 개의 일자리 중 절반이 지방정부 부문에서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민간 일자리 증가는 7만 4천 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궁금해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GDP 발표 직후 SNS에 너무 늦었다.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연준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이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도 9월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데 왜 오늘은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고요. 최근까지도 파월 의장을 향한 압박은 거의 매일 이어졌는데 지난주 연준 본사 개보수 현장을 방문한 후에는 잠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정치적 압박과 경제 불확실성이 뒤섞인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까?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완결이 아닌 유보라는 점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9월 혹은 10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구체적인 약속은 피하면서도 다양한 옵션을 열어둘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에서는 무역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애틀랜타 연준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단기적 가격 상승이 아닌 1년 이상에 걸쳐 기업과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그는 최근 연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업들이 내년 5월까지 평균 이상의 가격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고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연준은 양쪽의 논리를 모두 안고 가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무역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관세 정책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충되는 조건 속에서 연준의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준의 고민은 단순히 금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 시장 심리가 모두 얽힌 복합적인 방정식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주목해야겠습니다. 유미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초강진 이후 태평양 전역에 걸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는 역사상 상위 6위 안에 드는 강진으로 진원지 인근 러시아 세베로쿠릴스크는 실제 쓰나미 피해로 일부 건물들이 침수됐습니다. 첫 파도는 6시간 뒤 미국 서부 해안에 도달했고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는 약 1.7m의 파고가 관측되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와이 주지사는 지금까지는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1.3m 파도를 기록하고 190만 명 대피령을 내렸으며 칠레와 콜롬비아 등 남미 국가들까지 해안 지역 주민 대피령을 발령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 기상청은 경보 대부분을 주의보로 하향 조정했지만 일부 해안에서는 최대 3m 이상의 파고가 예상된다며 해변 접근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쓰나미 위험뿐 아니라 일부 화산 활동까지 촉발했으며 항공편 수백 편이 취소되고 항구가 폐쇄되는 등 태평양 전역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진정된 것처럼 보여도 쓰나미는 수시간 후 갑자기 올 수 있다면서 계속해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800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전면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9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동안은 소액 물품에 한해 면세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마약, 불법 무기, 지재권 침해 물품 반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압수된 수입품의 90%가 소액 소포였고 마약 압수품의 98%가 이 경로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는 국제 우편을 통한 물품에도 원산지에 따라 정액 또는 초과세가 부과되며 6개월 이후엔 모두 종가세 체계로 통일됩니다. 단 여행자가 가져오는 $200 이하의 개인 물품과 $100 이하의 선물은 면세 예외 조항으로 유지됩니다. 카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내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28년 백악관 재도전을 위한 발판을 남긴 셈인데요. 해리스는 성명에서 이 순간 미국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숙고한 끝에 주지사 도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젊은 세대와 인공지능 세대의 노동 문제 등에 집중하는 정치 조직을 꾸릴 계획입니다. 현재 그녀는 책 출간, 정치단체 설립, 민주당 후보 지원 등을 준비 중이며 특히 2026년 중간 선거 전 전국을 돌며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퇴진 과정에서 그의 건강 이상을 감췄다는 의혹이 해리스에게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리스는 2028년 대선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대선 후보군 안에서 여전히 강력한 인지도를 지닌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1월 워싱턴 레이건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블랙호크 헬기와 여객기간 치명적 충돌 사고에 대해서 미 교통안전위원회가 공청회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블랙호크 헬기 고도계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관제탑과의 무전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헬기의 위치 전송 시스템은 꺼져 있었고 조종사들도 서로 다른 주파수로 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이 부대의 안전 문제를 사전에 경고한 바 있었으며 사고가 난 항로 역시 오래전부터 위험지대로 지적돼 왔지만 정치적 이유로 조종이 무산됐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NTSB는 이번 사고를 두고 안전에는 관용이 없어야 한다면서 군과 FAA의 시스템적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 법무부가 앱스타인 사건의 배심 녹취록을 공개하려 하고 있지만 해당 녹취엔 단 2명의 수사관만이 증언자로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중이 기대했던 수준의 폭로와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녹취록은 FBI 요원과 뉴욕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요약한 내용에 그치며 직접적인 고위층 연루 증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녹취 공개에 대해 통보받았고 신원 비공개 조건 하에 이의 제기 기한도 주어진 상태입니다. 배심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법원 설득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멈추고 0.1% 하락했으며 나스닥은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다우존스 지수는 나이키와 3M 하락 여파로 0.4% 떨어졌습니다. 같은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88원 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1378원에서 1395원 사이를 오갔으며 미국 측 환율 절상 압력 보도 이후 원화 약세가 다소 진정됐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와 기업 실적 발표, 환율 이슈 등이 이날 시장을 움직인 주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두크 대학교에 대한 1억 8천만 달러의 규모의 연구지원금을 전면 동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은 공동 서한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오히려 역겨운 인종차별이라며 의대의 채용 입학 관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쿠대는 하버드, 콜롬비아 등과 함께 반유대주의와 DEI 정책 위반 혐의로 연방정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또한 로스쿨 학술지 선발 과정에서도 인종 관련 차별 의혹이 포착돼 교육부가 별도로 조사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대학 사회 길들이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새롭게 개발된 무료 온라인 심장 나이 계산기가 공개됐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 몇 가지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 나이와는 다른 심장의 생물학적 나이를 알려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 대부분은 심장은 실제보다 더 늙은 상태였고 남성은 평균 7세, 여성은 4세 더 높게 나왔습니다. 심장 나이가 5세 이상 높다면 의사 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운동과 식습관, 정기 검진이 늙어가는 심장을 되돌릴 수 있는 핵심이며 이 계산기는 그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기는 법은 사실 간단하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고 다가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 움직이고 다가가는 모습 응원하겠습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